안녕하세요.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저런 생각을 보다 강하게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결혼 생활이었죠. 저는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겪으며 염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환멸을 느꼈거든요. 저는 가끔 일을 하며 이곳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들어보면 세상엔 참 각양각색의 사람과 사연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겪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곳에 털어놔보고 싶었어요. 그런 제 이야기 잠시 시간 내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함께 옷장사를 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다양한 옷을 많이 접할 수 있었죠. 제 동생은 가끔 기획사 명함을 받을 정도로 외모도 예쁘고 날씬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무슨 옷을 입어도 태가 참 잘 났습니다. 나중에 평범한 직장인이 되긴 했지만 대학 다닐 땐 의류 쇼핑몰 모델도 했었죠. 반면 전 옷을 좋아했지만 옷태가 예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전 학창시절에 잠깐 역도부 생활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타고난 뼈대도 굵고 덩치도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역도부 생활을 그만둔 뒤엔 살을 제법 뺐는데도 타고난 뼈대 때문에 몸무게보다 항상 더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전 옷이 좋았기에 대학도 옷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운동도 좋았지만 운동보다 의류 쪽 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전 의류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 소개로 같은 직장이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는 약속은 못해. 그래도 평생 은희 너랑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를 절대 굶기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건 약속할 수 있어. 나 믿고 나한테 시집 와줄래? 전 남편의 순한 웃음과 꾸준히 보여준 책임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됐죠.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선 5천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반면 시댁에선 형편이 좋지 않아 도움을 주실 수는 없었고요. 남편과 전 모은 돈을 합치고 친정에서 도와주신 5천만 원을 보태 1억 8천짜리 빌라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집값 비싼 서울에서 그 돈으로 깔끔한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대출을 받고 싶진 않더라고요. 우린 대출을 받아 좀 더 넓고 좋은 집을 구하는 대신 차라리 빨리 돈을 모아 자가를 마련하기로 했죠. 그래도 열심히 발품을 판 덕에 어느 정도 깔끔하고 방도 2개인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해보니 생각보다 시댁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시모는 적당한 규모의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부는 오래된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요. 결혼 후에 들은 얘기론 시동생이 사업병에 걸려 시댁 돈을 그렇게 퍼날랐다고 해요. 남국이겐 대학도 안 가고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사업 노래를 불렀었어. 거문만 들었던 거지. 아버진 그렇게 사업이 하고 싶으면 직접 돈 모아서 하라고 혼내셨는데 어머니가 동생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 자식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데 부모가 돼서 밀어줘야 되지 않냐고 말이야. 아버진 소심하신 편이라 자기 주장이 막 강한 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 매번 어머니 뜻대로 동생을 도와주게 되셨던 거야. 그렇게 준비도 없이 일부터 벌였으니 사업은 시작하는 족족 망했다더군요. 그런 시동생은 남편보다 먼저 결혼했었는데 동선 참 멀쩡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던 동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했던 절 잘 챙겨주었어요. 형님, 저희의 신생아 때 쓰던 아기 침대랑 옷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애들은 금방 커서 그런 거 돈 주고 사면 아깝잖아요. 혹시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런 따뜻한 배려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착한 동서가 왜 시동생 같은 사람과 결혼했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혼전 임신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겪어보니 시동생은 생각보다 더 무책임한 사람이더군요.
계속 사업에 실패했으면 가정도 꾸린 사람이 착실하게 직장이라도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동생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시동생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직장을 때려치우더니 또 사업을 구상했다가 제가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 또다시 말아먹더라고요. 그 뒤론 계속 백수 상태로 지냈기에 동서가 외벌이라며 가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서와 둘이 술을 한잔한 날 동서가 한숨을 쉬며 푸념하더군요. 형님, 저는요, 진짜 사기 결혼 당한 느낌이에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전 제 남편이 착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땐 버젓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애가 생겨서 결혼해보니까 그냥 빚 좋은 개살구였더라고요. 그 인간 실체를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지금은 애만 보고 살아요. 동서가 참 불쌍했습니다. 남편 또한 항상 동서에게 면모가 없어하며 시동생을 보면 잔소리를 하곤 했죠. 너 임마, 재수 씨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놈의 사업 구상 좀 때려치우고 제발 일 좀 해. 내가 재수 씨 뵙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 난 남 밑에서 일 못해. 저번 직장 생활에서 확실히 깨달았다니까. 두고 봐, 형. 내가 다음 사업은 진짜 제대로 구상해서 성공할 테니까.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동서가 불쌍해 한마디씩 보태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였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이 시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시모는 동서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남국이도 다 생각이 있는 애다. 그러니까 애가 집에 있다고 기죽이고 그러면 안 돼. 아내는 항상 남편을 존중해줘야 하는 법이야. 알았지? 어머니,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재수 씨한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죄송해요, 재수 씨. 저희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님, 아무리 아내랑 남편이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해도 동서는 지금 한계예요.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하시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좀 아닌 것 같네요.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려도 시모는 한결같았기에 보다 못한 저도 시모에게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그나마 시부는 정상적인 분이었지만 남편 말대로 소심한 분이라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셨죠. 그래도 시모가 평소에 저와 동서에게 못되게 굴던 분은 아니었어요. 시댁에 갈 때면 반찬도 싸주고 하던 평범한 분이었는데 다만 자기 자식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 아들 너무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음식할 때 신경 좀 쓰고, 응? 애 고기 좀 많이 먹여. 애가 좀 마른 것 같네. 시모는 반찬을 줄 때도 꼭 이런 말을 덧붙이던 분이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그냥 내내 할 수 있었지만 시동생 편을 드느라 동서에게 종종 저렇게 도가 지나치셨던 거죠. 아마 순한 동서가 그냥 내내 하면서 넘겼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동생 말고도 막내인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인 말을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좀 예쁘장하고 날씬한 편이었는데 자기보다 몸매나 얼굴이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좀 깔보더라고요.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편이었던 거죠. 와, 저기 TV에 저 사람 좀 봐요. 저 굵은 다리로 치마를 어떻게 입고 다니지? 진짜 용기가 가상하지 않아요? 다리가 굵으면 큰 새언니처럼 긴 바지로 가리기라도 해야지. 그죠? 근데 새언니는 화장 안 하고 다녀요? 하긴 화장하는 것도 하는 예뻐지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새언니는 별로 화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전 예뻐서 화장하는 게 너무 재밌던데. 외모도 평범하고 덩치도 큰 편이었던 절 시누인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동서도 이미 당해봤는지 옆에서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저는 출산 후에 살이 잘 안 빠져 많이 고생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절 비웃더라고요. 처음엔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겼던 저는 나중엔 짜증이 나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렸답니다. 아가씨 남한테 관심이 왜 그렇게 많아요? 남이사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관심 꺼요. 저 사람들 아가씨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식 때 제 동생 봤죠? 진짜 연예인 뺨치게 예쁜 거요. 근데 걘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녀요. 진짜 예쁜 사람들은 화장 안 해도 예쁜 법이잖아요. 근데 아가씨처럼 어중간한 사람은 화장의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하겠네요. 에어마인 저야 화장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닌다고 쳐도요. 기준이 외모인 사람에겐 외모에 대한 얘기로 대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우인 얼굴이 벌개져선 계속 뚱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신우인 시댁에서 분가해 혼자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때도 제게 못마땅함을 내비치며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한 살이라도 많은 네가 좀 참지. 꼭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해야겠니? 사돈 처녀가 예쁜 건 맞지만 꼭 외모에 자신감 있는 애한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겠어? 네 친동생이어도 그렇게 말했겠니? 참 서운하구나. 서운한 건 오히려 저죠, 어머님. 아가씨가 평소에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셨으면서 그걸 야단 한 번을 안 치다가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다뇨. 만약 제 동생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이미 제 손에 혼쭐 났을 거예요. 아시죠? 저 역도했던 거. 그나마 시댁 식구니까 제가 참다 한마디 한 거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태도를 제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생각보다 시댁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요. 그래도 남편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런 남편마저도 점점 실망스럽게 변해가더라고요. 출산을 하며 일을 그만뒀던 전 저희 아들이 돌이 지난 지 1년 뒤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직접 의류 쇼핑몰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연을 듣는 분 중에서도 입고 싶은 옷의 사이즈가 안 맞아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꼭 예쁜 옷은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덩치가 있던 저도 항상 빅사이즈 옷을 찾아 헤매곤 했죠. 특히 출산 후엔 더더욱 저는 전공과 의류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역시 부모님이 최고라니까요. 전 오래도록 옷장사에 매진했던 부모님께 좋은 원단 가게와 도매업자들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8X 라지 사이즈까지 주문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곤 SNS와 인터넷에 그 점을 강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홍보했더니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사업은 점점 입소문이 나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고 회사 규모도 커진 덕에 직원도 5명이나 고용할 수 있었죠. 당연히 남편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절 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남편이 회사를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일이었죠.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사표를 냈다고? 아니, 자꾸만 무리하게 일 시키는 상사 때문에 안 그래도 너무 짜증났었단 말이야. 나 조금만 푹 쉬면서 다시 일 구하면 안 될까? 내가 안 벌어도 당신이 충분히 잘 벌고 있잖아. 어?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무책임하게 그러면 어떡해. 기왕 그만둔 거 더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지 마. 그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 우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남편은 일을 구할 생각도 않고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는 거예요. 푹 쉰다는 핑계로 집안일도 육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화를 냈더니 못 이기는 척 그제야 다시 직장을 구해 출근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 직장을 또 1년도 못 가 때려치우더라고요. 대체 왜 또 그만뒀다는 건데? 왜 자꾸 상의도 없이 이러냐고.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아니 내가 실수를 좀 하긴 했는데 경력자가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 못하냐면서 엄청 모욕을 주잖아 대표가.
자기가 월급 주는 사람이다 이거지. 내가 뭐 돈이 아쉽냐? 나도 돈 잘 버는 마누라 있는데 그런 걸 왜 참아야 되나 싶어서 그냥 그만둔다고 해버렸어. 당신도 나 자존심 상하는 거 싫잖아. 어차피 내가 당장 일 안 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는데 너무 화내지 마. 어? 그걸 말이라고 해? 아직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신이라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왜 그렇게 사람이 무책임하냐고. 당장 나부터도 거래처 굽신거리는 거, 무시당하는 거 다 힘들고 괴로워. 그래도 이렇게 다들 꾹 참고 돈 버는 거잖아. 당장 사표 모르던가 아니면 빨리 다른 직장 구해. 안 그럼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저는 무책임한 태도의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저도 그냥 쉬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딱 봐도 제 벌이만 믿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 3달 만에 다시 일을 구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마저 일이 잘 안 맞는다며 2달 만에 그만두더니 화를 내던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나 그냥 당신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돼? 어차피 지금 사람 1명 더 뽑고 있다며. 당신 회사 가면 적어도 상사 스트레스는 없을 거 아니야. 어? 누굴 뽑더라도 남편인 나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내가 열심히 도울게.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던 남편의 말에 아주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더군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며 저를 설득했고 전 결국 남편을 한번 믿고 일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직원은 뽑아야 했고 남편의 취업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으니 그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하던 일은 의류 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쪽이었기에 저는 신입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곤 아무런 특혜도 기대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알겠어.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저희 회사에 취업한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냐고요? 아니요. 이 인간이 시킨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체면만 차리려고 들더라고요. 종국 씨, 오늘 오후까지 부탁했던 일 어떻게 됐어요? 아, 깜빡했네요. 미연 씨가 오전에 미리 말 좀 해주시지. 그럼 제가 깜빡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미연 씨, 제가 그래도 대표 남편인데 꼬박꼬박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좀 불편한 것 같네요. 우리 서로 예의 정도는 지키면서 일할까요? 남편은 제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직원들이 남편이 보는 앞임에도 제게 몰려와 남편의 만행을 폭로하며 녹음한 파일까지 제게 들려주더군요. 정말 너무 미안해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남편을 잘라버렸어요. 아니 여보,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대표 남편으로서 그 정도도 직원들한테 말 못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회사에선 우린 그냥 막내 직원이랑 대표 사이고 아무런 특혜도 없을 거라고. 근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직원들한테 권력 남용까지 하려고 들어? 그것도 있지도 않은 권력으로? 직장 상사 스트레스 없겠다고 좋아하더니 당신 때문에 내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준 꼴이 됐잖아. 우리 직원들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누구 사업 망칠 일 있어? 이 꼴불견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자른 일을 가지고 시모가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해, 너 어떻게 직원들 말만 듣고 네 남편을 잘러? 누가 더 네 회사를 위해 주겠니? 그 직원들이겠어? 당연히 가족인 네 남편이지. 어떻게 종국일 네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 남편은 제 회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말아먹으려고 했어요. 제 회사같이 작은 회사에 좋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이 곧 재산이라고요. 아내 회사에 들어왔으면 더 조심을 했어야지. 어떻게 일도 설렁설렁하면서 직원들한테 갑질까지 해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우리 종국일 무시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돈 좀 벌게 됐다고 남편 무시하면 쓰니? 네 시애미로서 정말 서운하구나. 공가사는 별개예요. 저야말로
남편한테 기회까지 줬던 저한테 서운해하는 어머님한테 무지막지 서운하네요. 그나마 시부께서 제게 따로 사과를 해주셨기에 치솟던 울분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 뒤 시모와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껄끄러워졌죠. 이후 남편은 제 성화에 다시 직장을 구했지만 이번엔 한 달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곤 제 눈치가 보였는지 전업주부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회사 그래도 갈수록 안정되고 있잖아. 매출도 더 늘었고 요즘엔 남자가 전업주부 하는 집도 꽤 있다던데 나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당신도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 평소 집안일을 뭘 시켜도 서툴고 육아 참여도도 높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싶어 우선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애한테 TV나 휴대폰만 쥐어주고 자긴 게임 삼매경에 빠져있을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음식도 일주일에 배달 음식을 최소 5번 이상은 시켰고 집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당신이 대체 전업주부로 사는 일이 뭐가 있어? 저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좀 봐. 애 키우는 집 이렇게 더러우면 어쩌냐고. 그리고 저기 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빨래는 안 보여? 음식도 제대로 안 해. 청소도 빨래도 미루고 미뤄. 당신은 전업주부로서 완전히 실격이야. 아니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어쨌든 하기만 하면 되잖아. 난 하나도 안 거슬리는데. 내가 거슬려, 내가. 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더니 당신 때문에 나 스트레스만 늘었다고. 아이 때문에라도 신경이 쓰여 결국 집안일도 육아도 제가 다시 많이 도맡게 됐습니다. 무책임하다며 시동생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던 사람이 시동생보다 더 염치 없고 무책임하게 변할 줄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될수록 저는 점점 결혼 생활에 지쳐갔어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동서에게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시동생은 기어코 또 사업을 벌리겠다며 동서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질려버린 동선 결국 애를 데리고 이혼해버렸고 전 오히려 그런 동서에게 잘 생각했다는 말까지 해주었죠. 그 뒤 동선 백씨 집안 쪽으론 관심도 갖기 싫다며 저와의 연락도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이혼당한 뒤 시동생은 동서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겠다며 저에게까지 손을 벌리려고 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사업이 그렇게 잘 되신다면서요? 저도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참고 좀 하게요. 그리고 형 말론 요즘 돈을 갈퀴로 쓸어 모으신다던데 저한테 사업 자금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돼요? 형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저 이번엔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매번 준비도 없이 사업부터 벌이면 누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서방님, 아니 도련님, 저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손해볼 게 뻔한 투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정 또 사업하고 싶으시면 제발 일해서 직접 돈을 모으세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시동생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 하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그걸 뒤늦게 전해들은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또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 돈도 많이 벌었다며. 가족끼리 여유도 있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그걸 단번에 거절하니? 우리 남국이가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넌 왜 계획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부터 해? 대충 저도 계획 들어는 봤고요. 뭐 계획이랄 것도 없는 부실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기대가 되지 않는 일에 어떻게 투자를 해요. 정 그렇게 도련님을 믿으시면 어머님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주시던가요. 뭐야? 너 늙은 시부모를 알거지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럼 어머님도 도련님이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하시는 말이 딱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 제 희생을 바라세요? 제 말에 속내를 들킨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다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시동생은 사업도 시작하지 못했고 가진 돈도 없어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동생에게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경력도 없는 데다 이제 나이까지 적지 않으니 취업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모는 결국 시동생을 자신의 가게에 취직시켰습니다.
시동생을 취직시키려 둘이던 직원 중 한 명을 그만두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시모의 설렁탕 가게에서 카운터를 보게 됐는데 빈둥거리기만 하고 손님에게도 불친절했던 탓에 시모는 크게 골치를 썩게 됐죠. 그리고 절 그렇게 무시하던 신우인 갈수록 제 사업이 잘 되자 은근슬쩍 빈대를 붙으려고 들더라고요. 딱 제 남편처럼 자길 제 회사에 취직시켜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패션에 일가견 좀 있는 거 아시죠? 전 큰오빠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회사는 너무 박봉이에요. 만약 세연이가 월급만 잘 챙겨주시면 저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회사 직원 구하고 있지도 않고요. 자리가 난다고 해도 전 아가씨를 고용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왜요? 생판 모르는 남보단 가족이 낫죠. 내 남편도 자른 제가 살집 있는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던 아가씨를 어떻게 고용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들을 무시할 사람은 미안하지만 직원으로 채용하기 힘들어요. 내가 사람들을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제가 아가씨한테 무시당한 장본인인데 더 말할 거 있어요? 제 덕을 보며 편하게 일하려 했던 신우인 표정이 잔뜩 구겨지더군요. 그걸 가지고 시모가 서운해했던 건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상하시겠죠? 진짜 시부를 제외하면 남편을 포함해 시댁은 하나의 거대한 빈대 집단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워 전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할 사람이었으면 그냥 이게 본색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애가 있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죠. 그즈음 저희 부모님이 제게 1억 5천 정도의 재산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뒤 일이었죠. 두 분이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처분하며 동생과 제게 일부를 똑같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때 전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돈과 그동안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을 합해 7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어차피 전셋집 재계약도 몇 달 남지 않았었기에 아예 자가를 마련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하느라 잔금을 치른 뒤에도 입주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셋집을 바로 뺄 수가 없어 전세 보증금은 집값에 보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100% 제 돈으로 구매하게 됐던 겁니다. 약간의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것도 어차피 제 벌이로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를 들어가기도 전에 시모가 또 사람을 들들 볶더군요. 예, 애미야. 너 아파트 명의 네 단독 명의로 했다며? 네, 제 돈이랑 저희 부모님 돈으로 산 거니까요.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에 감사한 일이지만 나머진 그게 왜 네 돈이야? 너랑 종국이 공동의 돈이지. 그러니까 아파트 명의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제가 번 돈이고 남편은 제대로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공동의 돈이에요? 우리 종국이도 어쨌든 일을 하긴 했었잖아. 쉬었던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그리고 너 대신 우리 종국이가 집안일하고 애 키운 거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종국이한테도 기여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쉬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고요. 애 아빠보다 제가 집안일도 육아도 더 하고 있어요. 애 아빠 말 그대로 집에서 놀고 먹고만 있다고요. 근데 무슨 공동명의예요? 이건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남편한테 명의 나눠줄 생각 전혀 없고요. 그건 온전한 제 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가 지금이야 잠깐 쉬고 있는 거지. 얼마나 능력 있는 앤데. 애가 가뜩이나 집에서 쉰다고 네 눈치 보고 사는데 집 명의까지 안 주면 애가 기죽어서 살겠니? 그건 내가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얘. 어차피 명의야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애 기라도 좀 살게 공동명의 좀 해줘.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중요한 것도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공동명의를 주장하세요? 저는 더 할 말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진짜 기가 찼습니다. 하다 별 억지를 다 부리더군요. 솔직히 그때도 자가 마련할 욕심에 우선 이사를 계획하긴 했지만 계속 전
이혼을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공동명의라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나 싶더라고요. 염치가 없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은 은근히 기대하는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다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지 않을까? 집안일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 전업주부도 엄연한 직업인데 나한테도 당신 돈에 어느 정도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의 정도 나눠줘도 괜찮지 않을까? 나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더 신나서 집안일 열심히 할 것 같아. 당신은 지금 당장 여기서 내쫓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 신경질 나니까 그 입 다물어. 빨리 직장 구해라 구해라 노래를 불러도 눈치를 보며 아예 백수 생활에 정착했던 남편에게 그땐 저도 정말 화멸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 와중에 그런 욕심을 내던 남편에게 더더욱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 시모는 계속 제게 연락해 공동명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남편도 은근히 포기하지 않고 시모를 저 몰래 부추기는 눈치였고요. 결국엔 제가 짜증나서라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그들을 무시했고 어느덧 리모델링도 다 끝나 이사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약이 바짝 올랐나 보더라고요. 이사 전전날 시모는 아침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렸습니다. 예, 너 당장 내 가게로 뛰어와. 왜요? 저 출근해야 되는데요. 아, 일이야 직원들 시키면 되고 어디 시애미가 말하는데 토를 달어? 너 그동안 내가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건방지게 굴어도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시댁이 우스웠지?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오늘 가게에서 쓸 김치 100포기 정도 담글 거니까 와서 거들어. 네? 저더러 거기 가서 김치를 담그라고요? 저 일해야 된다니까요. 도련님더러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하시던가요. 아니면 집에서 노는 제 남편 보내드려요? 뭐야? 내가 지금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다고 한 거 못 들었어? 나랑 남군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너 혼자 와서 100포기 다 담가. 내가 네 건방지 콧대 오늘 아주 콱 꺾어줄 거야. 그깟 명의가 뭐라고? 감히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까지 났습니다. 무슨 소방 맞는 게 무서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그 억지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시모의 머릿속이 궁금해지더군요. 전 그런 시모에게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대체 거기 가서 김치를 왜 담가야 돼요? 제가 뭐 어머님한테 약점 잡혔나요? 거길 가서 그걸 하고 있게요. 이 일 어떻게 마무리가 안 되면 어머님 계속 저한테 이러실 거죠? 전화 안 받으면 찾아오기까지 하면서요. 맞죠? 그래, 아주 잘 봤구나. 너 내가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동안에도 자꾸 우리 아들 무시하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 너 내가 아주 벼르고 있었어. 그만 벼르세요. 그냥 제가 질 테니까요. 어머님이 이기셨어요. 됐죠? 뭐? 정말이야? 네가 진짜 지겠다 이거지? 네, 저도 피곤해서 더는 못하겠네요. 그럼 이 얘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이만 끊겠습니다. 어머님, 김치 도련님이랑 알아서 잘 담그시고 전 출근 준비 좀 하러 갈게요. 알겠다 그럼. 너 진짜 딴말하기 없기다. 진즉 그럴 것이지. 저는 긍정의 대답을 하고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남편은 해벌쭉한 표정으로 제게 확답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진짜지? 두말하기 없기다. 알겠어. 내가 졌어. 두말 안 해. 염치 없는 두 모자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시모에게 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말이죠. 그리고 찾아온 이삿날 남편은 아침부터 제게 종알대더라고요. 당신 왜 나한테 서류 같은 거 달라고 안 해?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내 서류도 필요하다고 인터넷에서 그러던데. 복잡한 절차는 이사 끝나고 진행하려고 그러지. 아, 그런 거야? 제 말에 참뜻도 모르고 남편은 싱글벙글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하는 말을 듣더니 점점 표정이 아리송해지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집으로 나눠서 갈 거라서요. 미리 표시해뒀으니까 짐 안 섞이게 잘 좀 나눠서 실어주세요. 부탁드려요. 무슨 소리야? 왜 짐이 두 집으로 가? 남편의 물음에 전 씩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잠시나마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던 그놈에게 속 시원하게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당신 집은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갈 거야. 이사 갈 집은 내 집이잖아. 거긴 나랑 우리 민소리만 들어가서 살 거야. 뭐? 아니, 왜 내 집은 우리 부모님 집으로 보내? 가족인데 같이 이사 가야지. 집 명의도 공동 명의로 바꿔준다며.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냥 당신 엄마가 이겼다고만 했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아니거든. 나 안 그래도 진작에 빈대 같은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었어. 그래도 우리 민소리 생각해서 최후의 최후까지 잘 고민해보려고 했던 건데 당신 엄마가 부리는 억지에 나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뒤에서 은근슬쩍 어머님을 부추기던 당신한테도. 자식 이혼시키고 싶어서 당신 엄마 그렇게 나를 들들 볶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이혼해주기로 결심한 거야. 마침 이사도 겹쳐서 짐도 편리하게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그제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부탁드렸던 거야. 두 집으로 나눠서 이사할 거라고. 제 입으로 듣게 된 진실에 남편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분주하게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직원분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짐 나누지 마세요. 그냥 한 트럭에 실어주세요. 제 짐도 다 같이 한 집으로 옮겨주시라고요. 뭐야,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돈은 제가 드리는 거니까 원래대로 제 말대로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람 짐을 싣고 갔는데 그 집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삿짐 보관업체 쪽으로 가주시고요. 추가 비용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저였으니 당연히 직원분들은 제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그렁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제 팔을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진짜 1억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혼이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딨어. 내가 직장 안 구하는 것 때문에 그래? 알겠어. 나 명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젠 진짜 다시 직장도 구할게. 그리고 절대 안 그만둘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아니? 난 그동안 당신한테 의리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기회를 줬어. 그걸 다 걷어찬 건 당신이야. 내 사업이 잘 되면서 당신이 얼마나 빈대근성을 가진 인간인지 똑똑하게 알았거든. 계속 이혼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 엄마 덕에 내가 깔끔하게 이혼 결심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놔. 우린 이제 끝이야. 빨리 짐을 다 빼야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거 아니야. 집주인도 우리 연락 기다리고 있다고. 전 전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출발하려던 이삿짐 트럭 앞까지 막아선 채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비켜. 아무리 그렇게 버텨봐야 소용없어. 네 엄마한테 꼭 전해줘. 며느리 이겨먹고 아들 이혼시켜서 속 시원하시겠다고. 난 염치 없는 그 집안에선 더는 못 버티겠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해드린다고 전해드려. 그럼 잘 가. 그렇게 전 남편을 두고 아이와 둘이 이사를 왔습니다. 자기 짐 때문에 절 쫓아오지도 못한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가게 됐죠. 가구는 새 집으로 이사하느라 많이 버렸기에 크게 짐도 없어서 시댁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짐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 놀려? 어떻게 이삿날 남편을 쫓아내? 이제 제 남편이 아니니까요. 전 할 말은 애 아빠 통해서 다 했으니까 제 뜻은 애 아빠한테 전해드리세요. 아, 맞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그렇게 오냐오냐만 하다간 자식 인생 망치는 거예요. 어머님이 결국 이렇게 아들 이혼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저 아직 한참 이사 중이라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번호까지 차단해버리니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시모를 때리고 이사한 집에 찾아와 끝까지 매달렸어요. 집 비밀번호가 전 집과 똑같았는데 남편은 그걸 알고 멋대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서 시모에게 사과까지 시켰습니다. 결국엔 어머니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왜 괜히 공동명의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김치 100포기가 뭐예요? 저 같아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혼한다고 했을 거라고요. 빨리 집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빨리요. 저 내 엄마 없이 못 산다고요. 미안하다, 에미야. 난 워낙 구식인 사람이라 집 명의 정도 남자 앞으로 되어 있어야 남자 기가 산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내가 2번 다시 안 그러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몇 시간 전까진 제게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아들의 윽박지름 때문에 머리 숙인 모습이 참 묘하더군요. 그렇게 시모를 사과시킨 남편은 제게 싹싹 빌며 애원했죠. 여보,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사과하시잖아. 물론 나도 많이 잘못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어머니였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제발 봐주라. 나 진짜 당장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한다니까. 당신이 막노동을 하든 대기업에 입사하든 이제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게임 보면 목숨이 정해져 있는 거 알지? 당신은 내가 준 기회를 전부 날렸고 이제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당신 가족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신 가족 전부가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당장 나가.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끝까지 엉엉 울며 매달리던 남편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시모와 함께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기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충분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를 키울 환경도 제가 훨씬 좋았기에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에 가져온 돈과 어쨌든 직장 생활한 기간도 있었으니 저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돈이야 특유 재산으로 칠 수 있었다지만 결혼 생활을 하며 제가 번 돈은 어쨌든 분할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은 이삿날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의 꽤 큰 비율을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상 빈털터리로 이혼하게 됐네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아이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길 주장했거든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보인 무책임함과 당시 남편이 오래도록 무직이었던 상황을 이유로 들어 말이죠. 결국 조정 과정에서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진짜 매정하다. 너무 매정해. 당신 저번에 내가 보낸 문자 봤지? 그렇게 내가 우리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무일푼으로 만들고 버릴 수가 있어? 이혼이 마무리될 당시 전 남편은 제게 억울하다는 듯 울며 원망의 말을 내뱉더라고요. 저는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짧게 대꾸해줬죠. 당신은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듣는구나. 당신 가족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당신이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나한테 그렇게 기대 살려고 하더니 탓도 남 탓만 하는 거야? 제발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 당신을 이혼남으로 만든 건 당신 자신이니까. 그렇게 홀가분하게 이혼한 뒤 전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은 착하고 능력 있는 제부를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그 뒤 전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께서 혼자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큰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제게 합가를 제안해 주셨거든요. 전 갈수록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곁에서 모실 수 있어 좋고, 죄송하지만 육아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으니 아주 쌍술 들고 환영했죠. 그렇게 지금 전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사업도 갈수록 더 승승장구 중이라 더 바랄 게 없는 요즘입니다. 이런 만족스러운 삶을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더 늦기 전에 이혼을 강행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더라고요. 지금 전 남편은 면접 교섭권을 사용해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한 번씩 술을 먹고 전화를 걸어 미련을 아주 뚝뚝 흘리더라고요. 당신은 갈수록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 같아. 나이가 있어서인지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어머니랑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어.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설치지만 않았어도 난 당신이랑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는 애초에 내가 잘했어야 되는 거라면서 억울해하는데 아버진 우리 둘 다 똑같다면서 한심해 하시더라. 그런 집 분위기가 불편해서 나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분간하지. 들어보니 전 남편은 자기 엄마와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시모에게서 받던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또 작게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그것도 딱 7달을 버티고 망해버렸다네요. 그리고는 다시 시모의 설렁탕 집에서 카운터를 보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시모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떨어져 가던 매출이 시동생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더 떨어졌었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시댁의 두 아들은 백수로 지내고 있고 시모와 시부가 그 연세에 아들들을 부양하게 되었다네요. 시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모를 생각하면 동정심은 들지 않더라고요. 시누인 그런 자신의 집안꼴이 한심스럽다며 시댁엔 잘 오지도 않는다는데 참 의리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어떤 집이든 간에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평소엔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던 전 그날은 짜증이 나서 획 쏘아붙여준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인간이 뭐라도 해볼 생각도 않고 징징거리기만 하는 인간이야. 바로 지금 당신처럼. 난 한심한 당신도 당신 가족도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는 당신이란 사람한테 더더욱. 그러니까 제발 내가 모르는 번호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상 좀 떨지 마. 지금까지 일 전화인가 싶어서 하는 수 없이 당신 전화를 받았던 건데 앞으로는 일이고 뭐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을 테니까 끊어. 그 뒤 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고 있네요. 아예 업무용 휴대폰은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전 남편의 술주정을 듣지 않아도 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저희 아들과 부모님과 넷이서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엔 생각보다 염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때 몰랐는데 성공하고 나니 전 남편과 그 집 식구들 외에도 당연한 듯 돈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염치의 뜻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끝도 좋을 리 없는 염치 없는 행동을 제발 사람들이 멀리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너무 많은 날이 서 있는 이 세상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끝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